안녕하십니까. 기업석팀 정준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보험 산업이 이제 금리가 상승한 만큼 펀더멘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에 반해서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랑 되게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보험업 지수는 도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개별 종목별로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동양생명, 미래생명 4개 종목 모두 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 무엇인가 이제 펀더멘털이 나빠진 게 아닐까? 그런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상승이 즉각적으로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는 이제 IFRS 17 아니면 KICS 같은 이제 제도 변화에 따라서 보험사들이 자본을 쌓아야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쌓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상승이 보험사들의 펀더멘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험사들이 실제로 얼마나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액 보증준비금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점입니다. 이 공식을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제 뭐 이 공식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는 겁니다. 이거는 전년도 기준의 금리, 그리고 이거는 금년 기준의 금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해서 금년이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이제 추가 적립 규모는 그만큼 이제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적립 규모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추가 적립이 이제 발생할수록 이게 손익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립 규모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거는 손익 측면에서는 반대로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가 매년 이렇게 떨어지다가 작년에 한번 반등을 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보험사별로 쌓고 있던 이제 준비금 부담이 점점 완화가 됐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LAT라는 건데요. LAT는 이제 지금 현재 보험사들이 쌓아놓은 부채 준비금 장부 금액에서 이제 실제로 만기가 됐을 때 돌려줘야 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을 이제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장부 쌓여 있는 금액 대비해서 나중에 실제로 줘야 될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이제 평가 차액은 플러스가 나겠죠. 플러스가 나면 그만큼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좋다, 나중에 이익으로 쌓일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LAT 기준 같은 경우도 매년 이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점점 이제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LAT 결과를 작년과 올해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LAT의 잉여액이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생명 모두 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얘기하면 향후에 자본 대비해서 쌓여질 예상되는 이익 규모가 그만큼 증가했다.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부채의 부담이 그만큼 훨씬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한 덕분에 이제 부채 듀레이션 부담도 완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험사 부채는 이제 이렇게 금리 확정형, 그리고 이제 최저 금리별로 이제 금리 연동형 부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부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 이게 금리 연동형 중에서 이제 2에서 3%의 최저 금리가 걸려 있는 부채입니다. 이게 현재 지금 시중 금리도 그렇고 공시 이율도 2에서 3% 안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금리가 이제 현재 이미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부채 같은 경우는 최저 금리가 과거에는 이제 걸려 있었죠. 이제 과거에는 금리가 이 최저 금리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 금리 연동형 부채가 사실상 금리 확정형이었던 겁니다. 그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금리 연동화 된다라는 거죠. 이 금리가 연동화 된다라는 거는 이제 RBC 부채 듀레이션을 이제 산정을 할 때 이제 부채 듀레이션이
금리 연동화된 양만큼 이제 인정받는 부채 듀레이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듀레이션이 생각보다는 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작년부터 계속 이제 RBC 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험사 부채 듀레이션은 어쨌든 증가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만 금리가 상승하면서 공시이율도 상승하고 그 덕분에 RBC 부채 듀레이션이 상승 부담에 대해서 그만큼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예, 네 번째로는 이제 4차 B차 쪽인데요. 생명보험사들의 손해율은 매년 꾸준히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향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비율도 손해율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은데 이건 뭐 이제 하락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보험사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현재 수준을 스테이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해율과 관련된 게 4차, 그리고 사업비율과 관련된 게 B차인데요. 4차와 B차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생명보험사들 펀더멘털이 계속 갈수록 안정화되고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4개 커버리지 종목 모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밴드 하단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고 매크로 지표 금리도 상승을 했는데도 주가가 그만큼 아직 반응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거의 하방 리스크 더 이상 이제 빠질 것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지금은 그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레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하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 두 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아시는 거지만 상장 보험사 중에서도 금리 상승할 때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이제 부채 부담이율도 가장 높고 또 이제 그게 높은 게 이제 금리 확정형이나 아니면 이제 금리 연동형 중에서 이제 현재 금리보다 높은 최저 보증이율이 이제 높은 그런 사실상 확정이나 마찬가지인 부채들 합쳐봤을 때 전체 부채 대비해서 차지하는 규모가 타사 대비 가장 큽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좀 안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금리가 이제 상승할 때는 그만큼 좋아지는 폭도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사실 하나생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오버행 이슈입니다. 하나생명의 지분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10%를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10%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라면은 이제 하나생명 이사가 모두 6명입니다. 사회이사는 4명인데 그 중에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예보에서 추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하나생명 이사회에 있는 사회이사 2명도 예보 추천한 사람이 지금 이사로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나생명이 이 예금보험사 지분, 예보가 들고 있는 하나생명 지분을 이제 전체 통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인수자에게 사회이사 추천권도 부여 가능한지를 이제 타진을 했다라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보에서 이 지분을 쪼개 팔게 되면은 이 사회이사 추천권이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통 매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추천권도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전체를 통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추천권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사회이사 권한을 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보가 들고 있는 이사 추천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더 프리미엄이 더 강화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강화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예보 입장에서는 하나생명의 지분을 더 수월하게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보가 이렇게 통매각해서 지분 전량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생명의 주가를 발목 잡는 가장 큰 이슈였던 오버행이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넘겨서 이제 미래에셋생명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PCA 합병에 대한 어떤 게 이제 합병을 했을 때 무엇이 좋아지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올해 이제 2월 말에 이미 합병은 완료를 했고요. 합병을 통해서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변액 적립금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미래에셋생명은 이제 다른 생명보험사하고 좀 다른 이제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적립금 부분, 수수료가 나오는 그런 이제 특별 계정에 대한 자산 규모가 타사 대비해서 비중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PCA생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특별 계정입니다. 그 17년까지 이제 미래생명의 이제 그 변액 적립금과 퇴직 적립금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2018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해서 이제 PCA 쪽에서 4조가 아마 더 4조 정도가 더해질 겁니다. 그 여기 변액 적립금에서 4조 정도가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변액 적립금이 더 증가할 거고요. 이제 퇴직 적립금도 이제 자연 증가분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이 전체 합해서는 한 16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래에셋생명, 기존의 미래에셋생명이나 PCA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율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적립금이 증가한 만큼 수수료 수익도 그만큼 그대로 비례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그 수수료는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속 설계사 숫자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PCA생명 소속에 소속되어 있던 전속 설계사가 합병하면서 미래에셋생명에 합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속 설계사 수는 그 한 2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FC가 증가한 게 왜 좋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도 변화를 앞두고 각 생명보험사들이 전 회사들이 다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장성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방카슈란스나 이런 쪽에서 팔기가 조금 애매한 성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속 설계사 숫자가 많은 게 그만큼 보험사들의 영업 역량을 확대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설계사를 더 합쳐서 20%의 자연적인 증가 효과를 갖기 때문에 AP, 즉 이제 신계약도 그만큼 훨씬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는 한 30% 정도 그 AP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상승에 따른 생명보험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회사들 중에서도 한화생명과 PCA생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